주승용 이번에 새로 국민의당 원내대표 되신 그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는 이 있더라도 친문과는 손 못 잡는다. 근데 이 말은요, 이거는 순전히 정권 교체를 했을 때의 자기가 이해득실, 친문과 손잡는 거에 이해득실, 이걸 같이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를 못했을 때의 타격은 얘네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같은 그 천칭에 놓고 감히 달 수 있는 무게의 이야기냐고, 이게. 정청래 막말파동의 당사자가 이분이잖아, 주승용. 아, 그렇지. 공갈하지 마라 할 때 그 공갈의 주체가 이 사람이었지? 전반적으로 다 믿지는 않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친박, 친문 제외한 단일 후보 내는 정당 만들 것. 이게 이제 흠모는 제3지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까진 그 문건, 더불어민주당 내의 문건에서도 이제 그게 언급이 된 거잖아요. 반문, 반박인 세력이 제3지대에서 개헌을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그 문건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30-40명 정도 국회의원들은 나랑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그럼 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더불어민주당에도 박영선을 비롯한 반문이 있기는 해. 그렇죠. 근데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30-40명 정도 된다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발표됐던 서청원이 나가주면 니만 나가주면 니만 나가주면 뭐뭐 해주겠다 이 얘긴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니가 나가주고 나중에 대선이 끝나면 복당을 시킬 건데 국회의장을 시켜준다 그랬어.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지네가 일당이 될 플랜이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잖아. 그 지네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까지. 남아있는 친박 애들이 자신있게, 야, 청원이 네가 지금 있는 모든 굴레를 쓰고 정현이랑 같이 나가만 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당시킬 것이며 언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올 6월 달쯤에 그때쯤 가면 너를 국회의장을 시켜줄 수 있어. 이 얘기는 얘네들이 실제로 어찌 됐거나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시 제1당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모종의 플랜을 갖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뭔 카드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3지대론이고 나발이고 친박이고 지금 얘가 말하는 친문 이외의 제외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사실상 뒷구멍으로 이미 수계산을 끝낸 게 아니냐 이거야. 지금 있는 그 새누리 잔당들하고 일단 뺐다가 딴 데서 위장이혼 시켰다가 도로 받을 놈들하고 자연스럽게 그 위장이혼 중간에 입양을 할 내 양자들하고 보태가지고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이미 과반수를 넘을 수 있는 15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뒷꿍꿍이를 꾸몄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얘기가. 거기다 플러스 나경원 말이 그러니까 서청원이만 잠깐 나가면 나경원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쪼개져 나가는 저 당이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분당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나는 반기문이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뒷꿍꿍이의 내막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짜 맞춰보면 쬐끔 나가는 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합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 대가리는 반기문이고, 그런데, 국민의당의 일부까지를 포섭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제1당을 만들고, 거기에 저쪽 문재인과 1대1, 대략 이런 식의 구도가 붙어서 자기네들이 승리도 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만 몰고 갈 것은 아닌 느낌이 뭐가 있냐면은 정치인들의 워딩이라고 하는 게 특히 특정 정파의 어떤 그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뻥 튀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30-40명도 우리하고 뜻이 같다. 내부적으로도 흔들리지. 누구누구가 계산해보니까 한 2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0명이라고 하면은 서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약간 공갈빵을 튀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난 주승용의 이 워딩은 정말 괘씸한 건 이거예요. 친문 패권주의 배제가 정권 교체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무슨 문건 때문에 약간 뒷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들끼리 어떤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 급은 아닌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안철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얘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실 정권 교체는 하겠구나. 문재인이 되겠구나까지 저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먹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얘들한테 안 쩔 수도 없어요. 이제는 맞죠. 안 쩔 수도 없고 그냥 호남 자민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먹리 부리겠다. 일단 그런 의도로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3지대 얘기를 제껴놓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촛불 전국에서 초기에 적극 대응을 통해서 이미지가 국민의당이 상승함과 동시에 안철수의 지지율도 약간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러나 박지원이 똥탕을 튀긴 바람에 다시 추락해버렸고요. 지금 강주에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25% 미만으로 떨어졌으면 더블 스코어가 난 상태에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승용이 지금 아까 우리 권 PD님이 얘기한 게 핵심인데 촛불 1000만의 촛불 민심 그리고 96% 국민의 적폐 해소에 대한 염원을 짓밟아버리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마치 새누리당 친박 또는 최순실 남자들이나 입에 올릴 만한 얘기를 해냈어요. 친박 패권주의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친박 패권주의. 정말 적폐라는 거야. 이게 적폐라고 해놓고 응. 바로 친문 패권주의로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주승용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당이 산화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달 후에 국민의당이 어떻게 산화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왜? 만약에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나고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아지려면 호남이 요구하는 정치적 개혁 또는 혁신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호남 정서를 타고 오히려 야권을 공격하는 이상한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야권의 제1후보 지금 곧 당선이 가능한 정권교체 염원이 국민들이 대단히 높은 이 시기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주승용의 이 발언은 국민의당이 산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나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이해했느냐면요. 내가 정권 교체의 세력에 들지 못해도 난 처음엔 이렇게 들었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해가지고 이 정권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이기는 편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난 쟤네랑은 못해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편에 속하지 않더라도 난 쟤네하고는 한 편을 못 먹겠어라는 대략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를 못하더라도라는 말은 내가 이기는 편에 들지 않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은 교체됐어.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 뛰쳐나온 개보신당 사람들과도 연대하겠다는 뉘앙스를 예, 줬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흙탕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건 먹니예요. 문재인 꼴보기 싫어 지금.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워낙에 친문들이 많아가지고 친문들 때문에 우리들 개파가 쪼그라들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걸 친문 패권주의라고 얘기해놓고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호남에서 자기들끼리 정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호남 자민연화 돼 있는 상태까지 그렇죠. 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보신당과도 연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산화되는 이제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화 과정 맞아요. 썩어가는 과정인데 뚜껑을 막 땄을 때는 이게 안 썩는 줄 알았어. 방부제는 되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지금 오늘 주승용이 만일에 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 안에서 앞으로 연합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런 조짐의 시나리오가 2주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내놓고 얘기했죠. 문재인이 되면 박근혜가 또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문재인은 제2의 박근혜다. 좀 심했다 씨발.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보신당에 있는 당을 건너뛰는 거예요. 친박에서 나온 개보신당이 정병국이가 문재인 주변에 제2의 최신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안희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제2의 비선 조직들이 벌써 문재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식인데 어차피 동일화를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러링이다 이거지. 친박 패권주의하고 같이. 그렇지. 그래서 맞물려 마치 친박 패권주의를 비난하는 것처럼 공수를 하면서 그와 똑같은 패권주의가 친문에도 있다라는 이번 워딩까지 주승용의 워딩까지란 말이야. 근데 이 인간들이 등장하는 시점과 이것들을 뒷조정했던 인물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김기춘과 박지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왜? 지금 원내대표 안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두 사람만 나와서 흥행성이 떨어져 버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김성식이 아닌 주승용이 되자마자 바로 이런 강경한 워딩으로 국민의당이 완전히 이런 보수도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 꼴보로 가는 거고 이번에 당 대표 출마에 하는 것도 이제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에서 박지원과 정동영 안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제 정동영이 고수를 하고 고사를 하고 무너져 버렸어. 그럼 박지원 단독으로 이게 된다는 거나 똑같거든. 이렇게 되면 오늘 주승용이 그래마 지가 원내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정당 후보에 있어서 단일 후보 내는 정당을 만들 것이란 말에서 안철수에 대한 일체 언급과 뉘앙스를 빼버렸어요. 이미 안철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개보신당하고 단일화된 후보를 내겠다는 선언을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국민의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 세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말이야. 이미 개보신당하고 국민의당은 합쳐진 거예요, 이제. 국민보신탕 된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요. 호남 유권자들이 냅둡니까? 물론 지금도 호남 그러니까 지금은 티 안 내게 하려고 마치 무슨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얘들이 탈당하고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안철수를 밀어내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프레임을 공동으로 몰고 가는 걸 볼 때에는 이미 이런 류의 구도가 다 짜여져 있고 심지어는 갈라선 줄 알았던 친박의 혁신위원장이 너 나가서 네가 지금은 네가 뒤집어쓰고 얼굴 면만 좀 깎아주면 너 나갔을 때 복귀시키고 복귀됐을 때는 네가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이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도대체 이 정치하는 이 개 협작꾼 놈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뒤에서 계약을 해놓고 있는 거냐고. 제가 나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야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쪼개지게 되었을 때는 이쪽 비박과 한 뭉탱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원래가 안철수와 이 호남계 의원이라는 쪽이 그다지 화학결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현재 안철수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쪽으로 가서 불러붙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나우님도 아니 근데 걔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네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승용의 워딩은 저는 상향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높아. 정권 교체 가능한 세력에게 지금 민심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안철수는 호남에서 이재명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 패들 중에 안철수라고 하는 대권 주자를 밀고 있는 그 패는 지금 소멸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안철수가 소멸해 가면은 그 호남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튕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패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근데 상황에서. 그 튕기는 표를 잘못 튕겼다는 거 제가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의 민심 그리고 96%의 적폐를 해소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은 적어도 오늘 현재까지는 정권교체를 염원했고 그 정권교체가 가능한 사람을 문재인으로 봤고요. 그리고 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습니다. 이게 수권정당, 집권 가능한 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당선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한번 봅시다. 이 키워드는 뭐냐면 반문 다 모여 키보드입니다. 반문 다 모여. 반문 다 모여도 정책으로 대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친박 패권주의에다 이미지를 더 씌워서 친문 패권주의를 하나의 이미지와 형상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책 대결이 아니에요. 음해와 모략을 통해서 문재인의 인기를 끌어내리겠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할아버지하고도 같이 연대하겠다고 선언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MB가 조정하고 있다라는 개보신당 일부와 그다음에 더더욱이 지금 친박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살아남아야 할 정치인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 솔직히 말하면 숙청당할 사람들 한둘이겠습니까? 이 불안한 세력들이 결합된 거대한 반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이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리겠다는 심상입니다. 제가 몇 번 참여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에 황교안부터 반기문까지 손학규까지 전부 연계가 돼 있는 거고 MB까지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잔당들이 여기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걸 비롯해서 보면 제가 왜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말은 촛불 시민혁명을 뒤엎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말. 역적과도 같은 역적입니다. 발언이라서. 완전히 역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워딩을 토론을 해본 거고요. 뭔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탄핵 심판 박근혜 측 이야기 중에 저는 가장 좀 걱정스럽고 우려됐던 게 이런 겁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냐면은 기존의 좌파 운동권들, 전문 시위꾼들이 이걸 주도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촛불에 나오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국민들이 그렇게 진짜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각종 언론들이 그래서 지금 언론들까지도 지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심지어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북한의 연관성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정국에 있어서의 민심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런 탄핵 심판에 가서도 색깔론을 꺼내드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석구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 뭐 검색어에 계속 올라가고 저 사람 대체 뭐냐 싶은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요. 서석구 변호사.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 쪽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민심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체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면 이거 국민들이 엄청나게 국민들하고 맞짱을 바로 뜨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탄핵을 이뤄냈고 지금 있는 정계를 이끌어 나왔던 어떤 이 촛불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대화나 타협이나 반성은 없어. 나는 기어이 부활해가지고 니네들을 다시 짓밟을 거야.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시세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시건방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얘는 진짜 정상적인 법제도 안에서 다뤄야 될 얘가 아닌 것 같아. 진짜 광장에 세워놓고 죄 있는 자 나한테 돌을 던져라 그 말 하자마자 돌무덤으로 그냥 확 덮어버려야 될 인간인 거야 지금. 헌재의 두 번째 변론이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물어보는 과정이었는데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세월호 얘기하는 겁니다. 뇌물수수부 각종 형사법 위반, 비선 조직에 따른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 대통령 직권남용, 언론 자유 침해, 아까 블랙리스트나 뭐 이런 거죠. 이걸 나눴는데 지금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거예요. 박근혜 변호인단 주장은 탄핵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다. 왜? 네.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가 직접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윤전추가 나왔는데 다 모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옷값은 박근혜 대통령이 냈다고 했고요. 세월호 사고 당일날 관저의 미용사들을 모셔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사 부분은 사실 확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잘못 꽂혀 있을 수도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부분에 있어서 미용사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전추나 최순실 일가 쪽 사람들의 논리적인 거에 의하면은 다 국가 기밀 사항이 돼야 됩니다. 사생활이거나. 근데 미용사 부분만큼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터져도 적게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박근혜가 터지더라도 4월 16일 날 소비했던 시간들을 머리로 그냥 한 대 맞는 게 편하겠다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혹을 보냈던 게 어떻게 다 국가 기밀인데 미장원 원장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조리장이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프레임이 오랫동안 짜져 있어서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 신년 간담회 때 얘기한 게 기자간담회 때 박근혜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미용시술을 했다면 그런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 일이 추호도 없었다. 네, 머리를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들 모두가 머리로만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머리로만 그냥 이번 4월 16일 날
행적은 그냥 땜빵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윤전추가 아주 예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 이런 거였는데 한 발언들은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월호 당일에 관저에 갔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은 모른다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비용은 현금으로 줬다. 이거이고요. 세월호 당일 내가 미용사 등을 차를 태워 청와대로 안내했다고요.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 있다예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성형외과 원장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없다예요. 내가 청와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 해요. 이 부분이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자기 실드 같고요. 이게 최순실과 연관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순실 라인으로 들어와서 박근혜 감시용 또는 사용용으로 지금 꽂힌 사람이 윤전추하고 이영선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는데 왜 발탁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뻔뻔한 거짓말이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청와대에서 본 적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다는 뜻일 거예요. 김영재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와서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봤다고 증언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뭐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도. 그러니까 김영재는 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이 있다는 도저히 거짓말 할 수 없어서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최순실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 현직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도 제보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칠 수가 거짓말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어쨌든 윤전추 말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박근혜 씨하고 가장 가깝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최순실을 봤다라고 한 건 최순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들랑달랑 했다는 게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전추는 이영선하고 더불어서 한 번도 출석을 하거나 증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 굉장히 최소한의 이야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응. 그럼 뭐 내가 거기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도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취직시켜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느 날 상급 행정관이야.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니 정유라도 최근에 내가 학점에 대해서는 나도 의아하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곧바로 또 거짓말로 금방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대단히 특혜를 받은 줄 알고 있지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니까 자기 실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전추의 증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전 9시 이후에는 서류가 와서 전달해드렸다. 오전 중에 안봉근 비서관이 급한 전화 연결인지는 모르겠으나 급한 전화 때문에 올라온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 미용사 빼고는 없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용사 빼고라는 표현에는 미용사는 확정을 시켜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 없다고 말을 하려면 여기서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 초정컨대 그건 김영재라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제2의 주사 아줌마라든지 하여튼 뭔가 실질적으로 미용사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용사가 뚜껑이 돼 있는 감춰져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김영재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인물 이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잖아. 뭔가 아무래도 한두 사람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예상들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류의 또 다른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야당과 특검이 사실은 목표 타겟을 정해놓고 쫓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증명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맞았답니다. 그렇지. 그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영재 같은 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14년 4월 16일 날 관저에 있었단 얘기네. 그건 확실한 거네, 그럼. 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들어주는 그렇지. 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음모론에 의하면은 박근혜가 심지어 저 아래에 있는 바닷가까지 갔다 왔다는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세월호 7시간은 프로포폴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프로포폴 맞으면서 자느라고 세월호의 대응이 늦었다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정황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용사 외엔 들어온 사람이 없고
미용사가 들어오는 건 맞다고 뭔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프로포폴과 시술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지가 나서가지고 지가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도 굉장히 알리바이상으로 뭔가 좀 그 말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딴 날도 아닌 그날만 유일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1시로 늦었는데 그걸 가서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그동안의 그 특이점, 다른 점. 평상시에는 오전에 들어와서 했다 그러잖아. 그거와 차이가 나는 점을 자연스럽게 희석하기 위한 아주 나름대로는 열심히 머리를 짠 거예요. 얘네들 답변 그러니까 정유라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 윤전추의 말도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짜임새 있게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 시술을 안 했다라고 박근혜가 간담회에서 기습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윤전추 비서관들 모두가 다 어쨌든 그날 머리 손질로 늦었다라는 걸로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미용 시술은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미 그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윤전추가 헌재에 가서 말을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거짓말로 보이는 게 아까 윤전추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냥 지나가신 부분 있죠. 안봉근, 그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인데 안봉근이 오전에 관저에 찾아와서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이용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알리바이용.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안봉근이 만나고 갔다는 게 지금 윤전추 자체도 골 때리는 게 그날 4월 16일 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봉근이 오전 관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라든지 깨어 있었다는 증명 같은 그렇지, 걸 수도 그걸 있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 수도 있고 하나 더는 만약에 안봉근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전원 구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전원 구조가 됐다고 하니 하던 일정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속보랍시고 막 뭘 띄워요.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데 지금 이영선은 안 나오고 윤전추만 나와서 증언하는 것들에는 뭐냐면 이영선 입에서 나와서는 박근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 단 한 가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안봉근의 존재를 드러냈다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안봉근이 왔으니까 뭔가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이나 특검이 세워놓은 어떤 결론에 대한 가설에 대한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윤전추가 모든 책임 같은 것을 지고 나와서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여진 프레임으로 박근혜 알리바이를 하나씩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윤전추가 자기 역할보다 더 엄청나게 과잉 경호를 한 거거든요. 보필을 한 거죠, 한마디로. 당일도 마찬가지고 돈봉투도 본인이 갖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봉투도 갖다 주고 밀봉된 노란 봉투에 갖다 준 게 윤전추가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노란 봉투, 돈이 들어가 있는 노란 봉투를 고영태 의상실에 보내줬다.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 그 얘기도 했고 미용사도 어쨌든 본인이 데리고 들어갔다.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리바이를 얘기한 걸 보면 윤전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리바이를 좀 확보하고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윤전추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렇게 봐야죠. 윤전추는 지금 최순실의 사실상의 박근혜와의 연결고리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시대로가 표현한 것처럼 최순실은 기본적으로 문고리 3인방을 그러니까 시정처럼 부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옆에 윤전추라고 하는 자기가 부리던 시대를 꽂아놓은 겁니다. 진짜 그런 꿀만이, 역할이라고 진짜. 보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기가 왜 행정관이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했던 게 지금도 윤전추가 청와대에 있을까 했는데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그렇게 욕을 먹고도. 그러니까 뭐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3급이라 그랬지. 3급이요, 3급.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신비님이 엄청 분노하셨잖아요. 평생 못 가볼 자리를. 평생 못 가볼 자리를 트레이너만 잘해도 가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윤전추가 만약에 미용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용사가 들어오든 돈봉투를 갖다 주든 어쨌든 저는 이영선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업무 분장상 맞고요. 그런데 윤전추가 그렇게 들어오는 목적은 어쨌든 박근혜 씨의 물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 분장상도 윤전추가 맞지 않습니다. 이영선이 맞는 건데 어쨌든 윤전추가 모두 다 뒤집어 쓰고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되고 짜임새 있게
앞뒤를 봐가면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한여도 급이 있는데 이게 헬스 시키는 코치 선생을 돈 심부름 시키고 밖에 있는 일 내보내고 할 것 같지는 않아. 난 어떻게 생각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전추가 하는 말은 그 부분 안에 돈 심부름 얘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박근혜가 걸려있는 뇌물죄 중에 부인 못하고 있는 게 순실이 옷을 해주는 대로 해서 받았다잖아.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현금으로 착 계산하는 그 장면이 찍힌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뇌물이 되는 거냐 횡령이 되는 거냐 도대체 뭐냐 막 이랬었잖아. 그럼 고영태는 옷값을 이중으로 받아 처먹은 거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윤전추가 돈을 또 주고 최순실도 돈을 주고 이걸 갖고 갔다 그러면 애초에 거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전추를 그냥 밀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나중에 위중으로 밝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윤전추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거의 사인 출신이잖아. 나 그냥 그만둘게요. 그럼 위중죄를 짓고 제가 벌금형이나 받고 끝날게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있는 행정관이나 이런 애들이 잡혀서 뒤에 이제 어디 구속이 돼가지고 털릴 때는 윤전추가 알고 있거나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타로 내보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근데 나는 거지. 이제 그런 셈세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여기서 미스테리 하나가 있어요. 윤전추 얘기 중에 오전 중에요.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 받아가지고 거기 여기서 이제 조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 조대기하고 의무실에서 가져오면 부속실이 사실은 관저의 관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말 중에 있는 거예요. 가글액을 전달 받아가지고 집무실 바깥에 가져다 놓은 뒤에 인터폰으로 가져가시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박근혜가 가지러 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녀가 있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말도 하지 못하는 무슨 시녀가 하나 있는 거야?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돼? 고양이가 물고 갖다 주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진돗개가 물어다 주는 거 아닐까? 박근혜가 어떤 일정 공간 안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내밀하게 박근혜 옆에 지키는 진짜 신녀가 하나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윤전추가 신녀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비아그라와 졸피뎀을 먹고 우렁이 각시처럼 관저 안에 어딘가에 항아리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우렁 총각이 하나 있었다. 뭐 이런 걸로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난 너무 기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 나는 박근혜가 자기 모자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집게 하나도 직접 안 챙기는 사람인데, 자, 인터폰으로 해서 갖고 가세요 했을 때, 쫄래쫄래 하고 나왔고 그걸 갖다가 지가 쓴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누군가가 숟가락까지 떠먹여 주고 있는 속옷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밥 한 술 뜨거나 옷 한 벌 입는 것까지 다 뒤에서 시중 들어주고 있는 우렁이 각시 내지는 우렁이 서방이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이제 와서는. 요리장도 대통령을 직접 상을 대접한 적이 없고 집무실에 갖다 놓으면 누군가 갖다 주고 빈 그릇이 나오더라 이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윤전추도 가글을 직접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윤전추도 사실상 침실을 못 가는 겁니다. 박근혜 침실 접근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돼 보면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몸종이 하나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윤전추가 머리를 써서 다음에 밝혀질 것을 고려해서 그죠? 만약에 박근혜 씨가 관저에 없었다라고 누군가가 폭로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온팍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거를 교묘하게 본인이 나중에 빠져나갈 목적으로 저는 그냥 가글만 갖다 줬다. 이렇게 간접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전추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 수사팀장은 못 믿어서 증거 인정을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촛불이 국민의 민의가 아니고 좌파들이 한 것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이건 이런 양아치들이 있습니까? 노무현 때 특채로 임명된 사람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할 수도 있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열심히 수사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적으로 인식이 되므로 그 사람의 수사는 뭔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요것도 아니고 노무현을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던 자기 보수층들을 자극하기 위한 그렇죠. 진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옳고 그르고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편 내 편만이 있는 거라서 우리 편은 좀 결집해 달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박근혜 변호인단은 어떻게 하면 특검이나 이런 데를 흠집을 내서
그 전면 총사퇴를 하기 위한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트집과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도대체 헌재에서는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온갖 트집과 이유를 달아서 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 검사가 1994년에 검사가 돼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잠깐 한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검찰 떠나가지고. 그러다가 바로 2003년에 다시 검찰에 그 당시 왜 가끔씩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검찰 인원이 부족하면은 검찰 출신들 중에 충원하는 그 제도가 있어. 그거 특제라고 말하는 건데 이 윤석열 검사가 한 수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안희정, 강금원 이 사람들 구속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노무현 사람들을 쳤죠. 가혹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노무현 때 특제된 사람이라서 노무현 편일 것이고 노무현 편이면은 박근혜에게 적대적일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짜고 있는 정말 비열하지 않습니까? 비열의 끝판왕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검 이야기인데 최순실이 지금 법정에는 나왔어요. 법정에는 나왔는데 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난 이것도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적으로 재판을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아니 피의자가? 원래 그게 뭐 이렇게 불구속 상태면 또 모를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검사가 부르는데 안 가? 이게 가능해요? 우린 여지껏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검은 일반 검사와는 다르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계속 버티는 거야 그냥? 기한 내에 웬만큼은 안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재판에 안 나갈 수는 없어서 재판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옥 문을 열어서 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가기 싫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 더 고안된 게 새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가지고 뇌물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시 체포해 와서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죄를 더블로 걸겠다는 거야, 기소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했던 것들 중에 미진했던 부분들 있죠. 새롭게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뇌물죄가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뇌물죄로 기소권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자를 검사실로 체포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체포영장도 법원이 발급합니다. 법을 아는 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조언하니까 치밀하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특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정유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체포되어 올까요? 저는 못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올 것 같았으면 사실 20살짜리 혼자 있는 여자애 하나 구인해오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주변에서 뭐 어마어마한 경호원이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교민들하고 어울려져서 감히 내가 누가 나를 건드려 하고 아나무인으로 살던 애 하나를 우리나라 외교부라든지 현지 공관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특파돼서 갈 수 있는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강제 구인해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을까요? 이번에 덴마크에서 얘가 잡히긴 했지만 그동안 외교부가 얘기했던 여권 무효, 공조 수사 요청, 인터폴 적색 수배, 기타 등등등, 하나도 제대로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덴마크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국외 추방 정도에 그칠 뿐이지, 범인 인도조약 이런 걸 통해갖고 강제로 구인해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외교적인 절차상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진해서 오기 전에는 못 잡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동안 이제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관들을, 그러니까 현지의 독일이나 유럽의 각지에 있는 외교관들을 굉장히 또 자기 수하 부리듯이 그렇게 전화해서 대사님 난데요, 애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하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많이 발라놓은 거야.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혹은 순전히 사무적인 그 기일과 절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터폴의 적색 수배 또는 여권 무효화하는 그것이 국내에서는 이미 다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발효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 때에
어쨌든 JTBC 기자의 제보에 의해 가지고 잡힌 거는 맞는데,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72시간 구금한다라고 했다가 거기에서 좀 더 날짜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구금이 그치게 되었을 때 이쪽에서 적색수배 같은 것이 발효가 그때도 안 됐을 때는 붙잡아둘 수 있는 명목이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좀 더 구금 날짜를 더 연장은 되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 정말 적색 수배를 포함해서 국내 송환을 빼도 박도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이 바로 되느냐? 그건 지금으로서는 너무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이래요. 지금 임의법 위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검찰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범죄 사실 여부에 준하는, 판결문에 준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이걸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덴마크의 법원에 제출한 다음에 이 판결 심의를 거쳐서 이게 합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범죄 인도를 받게 됩니다.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최소 2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덴마크는요, 검찰이나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뭘로 하는 거죠? 국민 배심원으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해버릴 경우에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유병헌 딸. 네, 유병헌 딸. 프랑스에서 못 됐고도 엄청났죠. 거기에서 법리 논쟁을 거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정착된 나라들은 함부로 범인이 인정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국가 간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단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정유라가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자진 귀국이 최대한 빠르고. 자진. 근데 정유라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구속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법을 서로 간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고,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앤장 같은 변호사를 맞습니다. 썼어요. 엄청난 변호사. 국선 변호인 뭐 예.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아니고. 거야. 돈 많은데 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사적인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굉장히 좀 열받아 죽겠어요. 덴마크의 구치소는요, 아이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모든 걸 국비로 다 대줘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니, 국내에서도요, 1년 반인가? 얼마만큼은 애를 키울 수는 있어요, 국내 구치소도. 근데 한국은 이게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 배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만큼 대한민국 구치소가 편파적이고 굉장히 인권 탄압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시민혁명 같은 걸 좀 빨리 성공해서 정말 국민들이 인권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좀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덤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유라를 국내로 데리고 온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정유라의 비사실을 정확하게 덴마크 법원에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것도 검찰의 주장이 아닌 법원 판결에 준하는 문서를 갖고 가야 돼요. 원문을 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정유라에게 직접 여권 반납 명령서가 전달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10일부터는 정유라의 여권이 무효가 된답니다. 네. 그러면은 덴마크가 정유라를 강제 추방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덴마크 같은 그런 선진국들에서는 오히려 인권을 위해서 더 절차가 복잡하고 이렇게 네. 되면서 뭐 어찌어찌 막 이의 신청하고 막 그러면 막 망명 신청하고 버틸 거 2달, 3달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정유라도 최순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검이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박근혜는 탄핵이 되겠죠. 근데 정유라가 지금 머무는 곳이 그쪽이 꽤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이게 뭐 제가 확정이 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이 아니고요, 그냥 가정집처럼 생긴 데에 임시적으로 머물게 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만큼 하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고 말하려면 여기서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 초정컨대 그건 김영재라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제2의 주사 아줌마라든지 하여튼 뭔가 실질적으로 미용사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용사가 뚜껑이 돼 있는 감춰져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김영재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인물 이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잖아. 뭔가 아무래도 한두 사람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예상들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류의 또 다른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야당과 특검이 사실은 목표 타겟을 정해놓고 쫓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증명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맞았답니다. 그렇지. 그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영재 같은 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말에 종합해 보면 14년 4월 16일 날 관저에 있었단 얘기네. 그건 확실한 거네, 그럼. 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들어주는 게 그렇지.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음모론에 의하면은 박근혜가 심지어 저 아래에 있는 바닷가까지 갔다 왔다는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세월호 7시간은 프로포폴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프로포폴 맞으면서 장을 세월호의 대응이 늦었다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정황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용사 외엔 들어온 사람이 없고 미용사가 들어오는 건 맞다고 뭔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프로포폴과 시술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지가 나서가지고 지가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도 굉장히 알리바이상으로 뭔가 좀 그 말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딴 날도 아닌 그날만 유일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1시로 늦었는데 그걸 가서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그동안의 그 특이점, 다른 점. 평상시에는 오전에 들어와서 했다 그러잖아. 그거와 차이가 나는 점을 자연스럽게 희석하기 위한 아주 나름대로는 열심히 머리를 짠 거예요. 얘네들 답변 그러니까 정유라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 윤전추의 말도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짜임새 있게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 시술을 안 했다라고 박근혜가 간담회에서 기습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윤전추 비서관들 모두가 다 어쨌든 그날 머리 손질로 늦었다라는 걸로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미용 시술은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미 그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윤전추가 헌재에 가서 말을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거짓말로 보이는 게 아까 윤전추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냥 지나가신 부분 있죠. 안봉근 그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인데 안봉근이 오전에 관저에 찾아와서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이용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알리바이용.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안봉근이 만나고 갔다는 게 지금 윤전추 자체도 골 때리는 게 그날 4월 16일 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봉근이 오전 관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라든지 깨어 있었다는 증명 같은 그렇지. 걸 수도 그걸 있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 수도 있고 하나 더는 만약에 안봉근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전원 구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전원 구조가 됐다고 하니 하던 일정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속보랍시고 막 뭘 띄워요.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데 지금 이영선은 안 나오고 윤전추만 나와서 증언하는 것들에는 뭐냐면 이영선 입에서 나와서는 박근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 단 한 가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안봉근의 존재를 드러냈다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안봉근이 왔으니까 뭔가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이나 특검이 세워놓은 어떤 결론에 대한 가설에 대한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윤전추가 모든 책임 같은 것을 지고 나와서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여진 프레임으로 박근혜 알리바이를 하나씩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윤전추가 자기 역할보다 더 엄청나게 과잉 경호를 한 거거든요. 보필을 한 거죠, 한마디로. 당일도 마찬가지고 돈봉투도 본인이 갖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봉투도 갖다 주고 밀봉된 노란 봉투에 갖다 준 게 윤전추가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노란 봉투, 돈이 들어가 있는 노란 봉투를 고영태 의상실에 보내줬다.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 그 얘기도 했고 미용사도 어쨌든 본인이 데리고 들어갔다.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리바이를 얘기한 걸 보면 윤전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리바이를 좀 확보하고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윤전추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렇게 봐야죠. 윤전추는 지금 최순실의 사실상의 박근혜와의 연결고리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시대로가 표현한 것처럼 최순실은 기본적으로 문고리 3인방을 그러니까 시정처럼 부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옆에 윤전추라고 하는 자기가 부리던 시대를 꽂아놓은 겁니다. 진짜 그런 꿀만이, 역할이라고 진짜. 보면 되는. 응.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기가 왜 행정관이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했던 게 지금도 윤전추가 청와대에 있을까 했는데 있었던 건 이때, 사실이네요. 이때잖아. 응. 그렇게 욕을 먹고도. 그러니까 뭐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3급이라 그랬지. 3급이요, 3급.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신비님이 엄청 분노하셨잖아요. 평생 못 가볼 자리를. 평생 못 가볼 자리를 트레이너만 잘해도 가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윤전추가 만약에 미용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용사가 들어오든 돈 봉투를 갖다 주든 어쨌든 저는 이영선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업무 분량상 맞고요. 그런데 윤전추가 그렇게 들어오는 목적은 어쨌든 박근혜 씨의 물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 분장상도 윤전추가 맞지 않습니다. 이영선이 맞는 건데 어쨌든 윤전추가 모두 다 뒤집어 쓰고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되고 짜임새 있게 앞뒤를 봐가면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한여도 급이 있는데 이게 헬스 시키는 코치 선생을 돈 심부름 시키고 밖에 있는 일 내보내고 할 것 같지는 않아. 난 어떻게 생각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전추가 하는 말은 그 부분 안에 돈 심부름 얘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박근혜가 걸려있는 뇌물죄 중에 부인 못하고 있는 게 순실이 옷을 해주는 대로 해서 받았다잖아.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현금으로 착 계산하는 그 장면이 찍힌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뇌물이 되는 거냐 횡령이 되는 거냐 도대체 뭐냐 막 이랬었잖아. 그럼 고영태는 옷값을 이중으로 받아 처먹은 거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윤전추가 돈을 또 주고 최순실도 돈을 주고 이걸 갖고 갔다 그러면 유승용 이번에 새로 국민의당 원내대표 되신 그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는 이 있더라도 친문관을 손 못 잡는다. 근데 이 말은요, 이거는 순전히 정권 교체를 했을 때의 자기가 이해득실, 친문과 손잡는 거에 이해득실, 이걸 같이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를 못했을 때의 타격은 얘네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같은 그 천칭에 놓고 감히 달 수 있는 무게의 이야기냐고, 이게. 정청래 막말파동의 당사자가 이분이잖아, 주승용. 아, 그렇지. 공갈하지 마라 할 때 그 공갈의 주체가 이 사람이었지? 전반적으로 다 믿지는 않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친박, 친문 제외한 단일 후보 내는 정당 만들 것. 이게 이제 흠모는 제3지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까진 그 문건, 더불어민주당 내의 문건에서도 이제 그게 언급이 된 거잖아요. 반문, 반박인 세력이 제3지대에서 개헌을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그 문건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30-40명 정도 국회의원들은 나랑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그럼 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더불어민주당에도 박영선을 비롯한 반문이 있기는 해. 그렇죠. 근데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30-40명 정도 된다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발표됐던 서청원이 나가주면 니만 나가주면 니만 나가주면 뭐뭐 해주겠다 이 얘긴데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니가 나가주고 나중에 대선이 끝나면 복당을 시킬 건데 국회의장을 시켜준다 그랬어.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지네가 일당이 될 플랜이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잖아. 그 지네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까지. 남아있는 친박 애들이 자신있게, 야, 청원이 네가 지금 있는 모든 굴레를 쓰고 정현이랑 같이 나가만 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당시킬 것이며 언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올 6월 달쯤에 그때쯤 가면 너를 국회의장을 시켜줄 수 있어. 이 얘기는 얘네들이 실제로 어찌 됐거나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시 제1당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모종의 플랜을 갖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뭔 카드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3지대론이고 나발이고 뭐 친박이고 지금 얘가 말하는 친문 이외의 제외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사실상 뒷구멍으로 이미 수계산을 끝낸 게 아니냐 이거야. 지금 있는 그 새누리 잔당들하고 일단 뺐다가 딴 데서 위장이혼 시켰다가 도로 받을 놈들하고 자연스럽게 그 위장이혼 중간에 입양을 할 내 양자들하고 보태가지고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이미 과반수를 넘을 수 있는 15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뒷꿍꿍이를 꾸몄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얘기가. 거기다 플러스 나경원 말이 그러니까 서청원이만 잠깐 나가면 자기 나경원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쪼개져 나가는 저 당이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분당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나는 반기문이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뒷꿍꿍이의 내막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짜 맞춰보면 뭐 쬐끔 나가는 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제 뭐 다시 이렇게 합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 대가리는 반기문이고 그런데 국민의당의 일부까지를 포섭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제1당을 만들고 거기에 저쪽 문재인과 1대1 대략 이런 식의 구도가 붙어서 자기네들이 승리도 한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만 몰고 갈 것은 아닌 느낌이 뭐가 있냐면은 정치인들의 워딩이라고 하는 게 특히 특정 정파의 어떤 그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뻥 튀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30-40명도 우리하고 뜻이 같다. 내부적으로도 흔들리지. 누구누구가 계산해보니까 한 2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0명이라고 하면은 서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약간 공갈빵을 튀겨서. 그러니까 사실 난 주승용의 이 워딩은 정말 괘씸한 건 이거예요. 친문 패권주의 배제가 정권 교체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무슨 문건 때문에 약간 뒷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들끼리 어떤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 급은 아닌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안철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얘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실 정권 교체는 하겠구나. 문재인이 되겠구나까지 나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먹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얘들한테 안철수도 없어요. 이제는 맞죠. 안철수도 없고 그냥 호남 자민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먹니 부리겠다. 일단 그런 의도로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3지대 얘기를 제껴놓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촛불 전국에서 초기에 적극 대응을 통해서 이미지가 국민의당이 상승함과 동시에 안철수의 지지율도 약간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러나 박지원이 똥탕을 튀긴 바람에 다시 추락해버렸고요. 지금 강주에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25% 미만으로 떨어졌으면 더블 스코어가 난 상태에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승용이 지금 아까 우리 권 PD님이 얘기한 게 핵심인데 촛불 1000만의 촛불 민심 그리고 96% 국민의 적폐 해소에 대한 염원을 짓밟아버리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마치 새누리당 친박 또는 최순실 남자들이나 입에 올릴 만한 얘기를 해냈어요. 친박 패권주의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친박 패권주의. 정말 적폐라는 거야. 이게 적폐라고 해놓고 응. 바로 친문 패권주의로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주승용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당이 산화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달 후에 국민의당이 어떻게 산화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왜? 만약에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나고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아지려면 호남이 요구하는 정치적 개혁 또는 혁신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호남 정서를 타고 오히려 야권을 공격하는 이상한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야권의 제1후보 지금 곧 당선이 가능한 정권교체 염원이 국민들이 대단히 높은 이 시기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주승용의 이 발언은 국민의당이 산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나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이해했느냐면요. 내가 정권 교체의 세력에 들지 못해도 난 처음엔 이렇게 들었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해가지고 이 정권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이기는 편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난 쟤네랑은 못해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편에 속하지 않더라도 난 쟤네하고는 한 편을 못 먹겠어라는 대략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를 못하더라도라는 말은 내가 이기는 편에 들지 않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은 교체됐어.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 뛰쳐나온 개보신당 사람들과도 연대하겠다는 뉘앙스를 예, 줬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흙탕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건 멍리예요. 문재인 꼴보기 싫어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워낙에 친문들이 많아가지고 친문들 때문에 우리들 개파가 쪼그라들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걸 친문 패권주의라고 얘기해놓고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호남에서 자기들끼리 정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호남 자민연화 돼 있는 상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보신당과도 연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산화된 이제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화 과정 맞아요. 썩어가는 과정인데 뚜껑을 막 땄을 때는 이게 안 썩는 줄 알았어. 방부제는 되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지금 오늘 주승령이 만일에 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 안에서 앞으로 연합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런 조짐의 시나리오가 2주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내놓고 얘기했죠. 문재인이 되면 박근혜가 또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문재인은 제2의 박근혜다. 좀 심했다 씨발.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보신당에 있는 당을 건너뛰는 거예요. 친박에서 나온 개보신당이 정병국이가 문재인 주변에 제2의 최신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안희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제2의 비선 조직들이 벌써 문재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식인데 어차피 동일화를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러링이다 이거지. 친박 패권주의하고 같이. 그렇지. 그래서 마치 친박 패권주의를 비난하는 것처럼 공수를 하면서 그와 똑같은 패권주의가 친문에도 있다라는 이번 워딩까지 주승용의 워딩까지란 말이야. 근데 이 인간들이 등장하는 시점과 이것들을 뒷조정했던 인물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김기춘과 박지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원내대표 안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두 사람만 나와서 흥행성이 떨어져 버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김성식이 아닌 주승령이 되자마자 바로 이런 강경한 워딩으로 국민의당이 완전히 이런 보수도 아니라 완전히 이건 꼴보로 가는 거고 이번에 당 대표 출마에 하는 것도 이제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에서 박지원과 정동영 안에서 결정이 될 거라는데 정동영이 고수를 하고 고사를 하고 무너져 버렸어. 그럼 박지원 단독으로 이게 된다는 거나 똑같거든. 이렇게 되면 오늘 주승령이 그나마 지가 원내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정당 후보에 있어서 단일 후보 내는 정당을 만들 것이란 말에서 안철수에 대한 일체 언급과 뉘앙스를 빼버렸어요. 이미 안철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개보신당하고 단일화된 후보를 내겠다는 선언을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국민의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 세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말이야. 이미 개보신당하고 국민의당은 합쳐진 거예요, 이제. 국민보신당 된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요. 호남 유권자들이 냅둡니까? 물론 지금도 호남 그러니까 지금은 티 안 내게 하려고 마치 무슨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얘들이 탈당하고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안철수를 밀어내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프레임을 공동으로 몰고 가는 걸 볼 때에는 이미 이런 류의 구도가 다 짜여져 있고 심지어는 갈라선 줄 알았던 친박의 혁신위원장이 너 나가서 네가 지금은 네가 뒤집어쓰고 얼굴 면만 좀 깎아주면 너 나갔을 때 복귀시키고 복귀됐을 때는 네가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이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도대체 이 정치하는 이 개 협작꾼 놈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뒤에서 계약을 해놓고 있는 거냐고. 제가 나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야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쪼개지게 되었을 때는 이쪽 비박과 한 뭉탱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원래가 안철수와 이 호남계 의원이라는 쪽이 그다지 화학결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현재 안철수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쪽으로 가서 불러붙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무님도 아니 근데 걔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네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승용의 워딩은 전후 상향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높아. 정권 교체 가능한 세력에게 지금 민심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안철수는 호남에서 이재명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 패들 중에 안철수라고 하는 대권 주자를 밀고 있는 그 패는 지금 소멸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안철수가 소멸해 가면은 그 호남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튕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패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근데 상황에서. 그 튕기는 표를 잘못 튕겼다는 거 제가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의 민심 그리고 96%의 적폐를 해소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은 적어도 오늘 현재까지는 정권교체를 염원했고 그 정권교체가 가능한 사람을 문재인으로 봤고요. 그리고 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습니다. 이게 수권정당, 집권 가능한 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당선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한번 봅시다. 이 키워드는 뭐냐면 반문 다 모여 키보드입니다. 반문 다 모여. 반문 다 모여도 정책으로 대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친박 패권주의에다 이미지를 더 씌워서 친문 패권주의를 하나의 이미지와 형상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책 대결이 아니에요. 음해와 모략을 통해서 문재인의 인기를 끌어내리겠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할아버지하고도 같이 연대하겠다고 선언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MB가 조정하고 있다라는 개보신당 일부와 그다음에 더더욱이 지금 친박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살아남아야 할 정치인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 솔직히 말하면 숙청당할 사람들 한둘이겠습니까? 이 불안한 세력들이 결합된 거대한 반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이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리겠다는 심상입니다. 제가 몇 번 참여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에 황교안부터 반기문까지 손학규까지 전부 연계가 돼 있는 거고 MB까지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잔당들이 여기 애초에 거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전추를 그냥 밀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나중에 위중으로 밝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윤전추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거의 사인 출신이잖아. 나 그냥 그만둘게요. 그럼 위중죄를 짓고 제가 벌금형이나 받고 끝날게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있는 행정관이나 이런 애들이 잡혀서 뒤에 이제 어디 구속이 돼가지고 털릴 때는 윤전추가 알고 있거나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타로 내보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근데 나는 거지. 이제 그런 쓰임새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여기서 미스테리 하나가 있어요. 윤전추 얘기 중에 오전 중에요.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 받아가지고 거기 여기서 이제 조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 조대기하고 의무실에서 가져오면 부속실이 사실은 관저의 관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말 중에 있는 거예요. 가글액을 전달 받아가지고 집무실 바깥에 가져다 놓은 뒤에 인터폰으로 가져가시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박근혜가 가지러 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녀가 있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말도 하지 못하는 무슨 시녀가 하나 있는 거야?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돼? 고양이가 물고 갖다 주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진돗개가 물어다 주는 거 아닐까? 박근혜가 어떤 일정 공간 안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내밀하게 박근혜 옆에 지키는 진짜 신녀가 하나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윤전추가 신녀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비아그라와 졸피뎀을 먹고 우렁이 각시처럼 관저 안에 어딘가에 항아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우렁 총각이 하나 있었다. 뭐 이런 걸로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난 너무
기대적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가 자기 모자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집게 하나도 직접 안 챙기는 사람인데, 자, 인터폰으로 해서 갖고 가세요 했을 때, 쫄래쫄래 하고 나왔고, 그걸 갖다가 지가 쓴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누군가가 숟가락까지 떠먹여 주고 있는, 속옷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밥 한 술 뜨거나 옷 한 벌 입는 것까지 다 뒤에서 시중 들어주고 있는 우렁이 각시 내지는 우렁이 서방이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이제 와서는. 요리장도 대통령을 직접 상을 대접한 적이 없고 집무실에 갖다 놓으면 누군가 갖다 주고 빈 그릇이 나오더라 이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윤 전 추도 가글을 직접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윤 전 추도 사실상 침실을 못 가는 겁니다. 박근혜 침실 접근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돼 보면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몸종이 하나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윤 전 추가 머리를 써서 다음에 밝혀질 것을 고려해서 그죠? 만약에 박근혜 씨가 관저에 없었다라고 누군가가 폭로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온팍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거를 교묘하게 본인이 나중에 빠져나갈 목적으로 저는 그냥 가글만 갖다 줬다. 이렇게 간접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 전 추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 수사팀장은 못 믿어서 증거 인정을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촛불이 국민의 민의가 아니고 좌파들이 한 것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이건 이런 양아치들이 있습니까? 노무현 때 특채로 임명된 사람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할 수도 있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열심히 수사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적으로 인식이 되므로 그 사람의 수사는 뭔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요것도 아니고 노무현을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던 자기 보수층들을 자극하기 위한 그렇죠. 진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옳고 그르고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편 내 편만이 있는 거라서 우리 편은 좀 결집해 달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박근혜 변호인단은 어떻게 하면 특검이나 이런 데를 흠집을 내서 그 전면 총사태를 하기 위한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트집과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도대체 헌재에서는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온갖 트집과 이유를 달아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 검사가 1994년에 검사가 돼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잠깐 한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검찰 떠나가지고. 그러다가 바로 2003년에 다시 검찰에 그 당시 왜 가끔씩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검찰 인원이 부족하면은 검찰 출신들 중에 충원하는 그 제도가 있어. 그거 특제라고 말하는 건데 이 윤석열 검사가 한 수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안희정, 강금원 이 사람들 구속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오히려 노무현 사람들을 쳤죠. 가혹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노무현 때 특제된 사람이라서 노무현 편일 것이고 노무현 편이면은 박근혜에게 적대적일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짜고 있는 정말 비열하지 않습니까? 비열의 끝판왕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검 이야기인데 최순실이 지금 법정에는 나왔어요. 법정에는 나왔는데 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난 이것도 가능한가? 선택적으로 재판을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아니 피의자가? 원래 그게 뭐 이렇게 불구속 상태면 또 모를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검사가 부르는데 안 가? 이게 가능해요? 우린 여지껏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검은 일반 검사와는 다르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계속 버티는 거야 그냥? 기한 내에 웬만큼은 안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재판에 안 나갈 수는 없어서 재판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옥 문을 열어서 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가기 싫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 더 고안된 게 새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가지고 뇌물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시 체포해 와서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죄를 더블로 걸겠다는 거야, 기소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했던 것들 중에 미진했던 부분들 있죠. 새롭게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뇌물죄가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뇌물죄로 기소권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자를 검사실로 체포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체포의장도 법원이 발급합니다. 법을 아는 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조언하니까 치밀하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특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정유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체포되어 올까요? 저는 못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올 것 같았으면 사실 20살짜리 혼자 있는 여자애 하나 구인해오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주변에서 뭐 어마어마한 경호원이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교민들하고 어울려져서 감히 내가 누가 나를 건드려 하고 아나무인으로 살던 애 하나를 우리나라 외교부라든지 현지 공관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특파돼서 갈 수 있는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강제 구인해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을까요? 이번에 덴마크에서 얘가 잡히긴 했지만 그동안 외교부가 얘기했던 여기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걸 비롯해서 보면 제가 왜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말은 촛불 시민혁명을 뒤엎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말. 역적과도 같은 역적입니다. 발언이라서. 완전히 역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워딩을 토론을 해본 거고요. 뭔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탄핵 심판 박근혜 측 이야기 중에 저는 가장 좀 걱정스럽고 우려됐던 게 이런 겁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냐면은 기존의 좌파 운동권들, 전문 시위꾼들이 이걸 주도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촛불에 나오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진짜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각종 언론들이 그래서 지금 언론들까지도 지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북한의 영관성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정국에 있어서의 민심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런 탄핵 심판에 가서도 색깔론을 꺼내드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석구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 뭐 검색어에 계속 올라가고 저 사람 대체 뭐냐 싶은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요. 서석구 변호사.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 쪽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민심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체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면 이거 국민들이 엄청나게 국민들하고 맞짱을 바로 뜨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탄핵을 이뤄냈고 지금 있는 정계를 이끌어 나왔던 어떤 이 촛불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대화나 타협이나 반성은 없어. 나는 기어이 부활해가지고 니네들을 다시 짓밟을 거야.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시세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시건방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얘는 진짜 정상적인 법제도 안에서 다뤄야 될 애가 아닌 것 같아. 진짜 광장에 세워놓고 죄 있는 자 나한테 돌을 던져라 그 말 하자마자 돌무덤으로 그냥 확 덮어버려야 될 인간인 거야 지금. 헌재의 두 번째 변론이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물어보는 과정이었는데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세월호 얘기하는 겁니다. 뇌물수수부 각종 형사법 위반, 비선 조직에 따른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 대통령 직권남용, 언론 자유 침해, 아까 블랙리스트나 뭐 이런 거죠. 이걸 나눴는데 지금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거예요. 박근혜 변호인단 주장은 탄핵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다. 왜? 네.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가 직접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윤전추가 나왔는데 다 모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옷값은 박근혜 대통령이 냈다고 했고요. 세월호 사고 당일날 관저의 미용사들을 모셔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사 부분은 사실 확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잘못 꽂혀 있을 수도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부분에 있어서 미용사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전추나 최순실 일가 쪽 사람들의 논리적인 거에 의하면은 다 국가 기밀 사항이 돼야 됩니다. 사생활이거나. 근데 미용사 부분만큼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터져도 적게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박근혜가 터지더라도 4월 16일 날 소비했던 시간들을 머리로 그냥 한 대 맞는 게 편하겠다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혹을 보냈던 게 어떻게 다 국가 기밀인데 미장원 원장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조리장이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프레임이 오랫동안 짜져 있어서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 신년 간담회 때 얘기한 게 기자간담회 때 박근혜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미용시술을 했다면 그런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었다. 네, 머리를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들 모두가 머리로만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머리로만 그냥 이번 4월 16일 날 행적은 그냥 땜빵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윤전추가 아주 예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 이런 거였는데 한 발언들은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월호 당일에 관저에 갔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은 모른다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비용은 현금으로 줬다. 이거이고요. 세월호 당일 내가 미용사 등을 차 태워 청와대로 안내했다고요.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 있다예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성형외과 원장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없다예요. 내가 청와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 해요. 이 부분이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자기 실드 같고요. 이게 최순실과 연관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순실 라인으로 들어와서 박근혜 감시용 또는 사용용으로 지금 꽂힌 사람이 윤전추하고 이영선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는데 왜 발탁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뻔뻔한 거짓말이고 김용재 성형외과 원장은 청와대에서 본 적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다는 뜻일 거예요. 김용재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와서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봤다고 증언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뭐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도. 그러니까 김용재는 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이 있다는 도저히 거짓말 할 수 없어서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최순실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 현직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도 제보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칠 수가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 없었죠. 이게 어쨌든 윤전추 말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박근혜 씨하고 가장 가깝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최순실을 봤다라고 한 건 최순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들랑달랑 했다는 게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전추는 이영선하고 더불어서 한 번도 출석을 하거나 증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 굉장히 최소한의 이야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응. 그럼 뭐 내가 거기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도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취직시켜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느 날 상급 행정관이야.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니 정유라도 최근에 내가 학점에 대해서는 나도 의아하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곧바로 또 거짓말로 금방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대단히 특혜를 받은 줄 알고 있지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니까 자기 실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전추의 증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전 9시 이후에는 서류가 와서 전달해드렸다. 오전 중에 안봉근 비서관이 급한 전화 연결인지는 모르겠으나 급한 전화 때문에 올라온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 미용사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용사 빼고라는 표현에는 미용사는 확정을 시켜놓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